경알못을 위한 경제와 친해지기. 오늘은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환율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제 환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하게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달러화입니다. 그게 원화에 대한 달러화 이야기가 아니고 달러화 일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관찰을 해왔죠.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달러화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 89, 88까지 내려가다가 92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것도 봐왔고, 커머디티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것도 봐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후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달러화가 계속 약세를 보였다라는 것도 봐왔어요. 그리고 연준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무슨 정책을 함에 따라서 최근에 달러화 강세가 나타난 거는 연준에서 이제 2023년 까지도 금리 인상 안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연준의 전망이 좀 바뀌면서 달러의 강세가 나타났죠. 이 달러화의 강세나 약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라고 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환율이 영국에 여행 갈 때 파운드화하고 원화가 지금 얼마냐, 1파운드가 몇 원이냐, 중국의 1위안이 한국에 얼마냐, 지금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달러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환율과 관련해 몇 가지 조금 다른 이슈들도 다 다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화,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이게 뭐냐면 US 달러의 아주 장기적인 추세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달러화냐면, 환율이라는 건 늘 그렇죠. 무엇에 대한 무엇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사과에 대한 원화의 가격, 사과 하나가 1,000원이다, 2,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사과 하나에 대한 가격이 있듯이, 환율이라는 것도 무엇에 대한 무엇의 가격 이런 게 있겠죠. US 달러의 가격 하면 그게 무엇으로 표시한 US 달러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는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달러화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 나오는 그림을 제가 옮겨 놓은 건데, 보시면 1파운드에 몇 달러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파운드가 여기 보면 4, 5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뭐냐면 파운드가 비싸다는 이야기죠. 1파운드에 4달러, 5달러 이런 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미국이 독립한 이후로 1790년대 이후로 이 영국 파운드에 대한 달러화가 꾸준하게 이렇게 거의 고정환율로 유지가 됩니다. 고정환율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파운드하고 미국 달러 사이에는 고정된 환율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국 파운드도 국내에서 금의 가격을 고정시켰어요. 미국 달러도 국내에서 금의 가격을 고정시켰습니다. 근데 금은 전 세계 어디든 다니기 때문에 전 세계 가격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하고 달러와도 가격이 같게 되겠죠. 고정환율제가 됩니다. 이게 근본이제에서 고정환율제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전쟁이나 대공황 이런 시기에 일시적으로 벗어납니다. 영미 2차 전쟁이라고 쓰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미국에 주둔하던 영국 군대를 몰아냈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영국이 또 한 번 침공을 합니다. 미국을 침공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의 수도죠. 워싱턴 DC가 영국군에 점령되고 다들 도망가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 결국 영국 군대를 다시 미국이 몰아냅니다. 영국과 미국 사이에 2차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환율이 이렇게 크게 요동을 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생겼을 때 달러 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1달러에 10파운드 정도, 1파운드에 10달러까지 폭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달러를 엄청나게 그냥 찍어낸 거죠. 금에 고정해서 찍어낸 게 아니고 무시하고 무작정 찍어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파운드는 금에 고정되어 있는데 달러는 금에 고정을 빼고 마구 찍어내니까 달러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뭐냐면, 돈을 많이 찍어내면 가격이 떨어지는구나. 영국은 금에 딱 고정되어 있었는데 미국은 금의 고정을 폐기하고 일단 잠정 중단하고 달러를 마구 찍어내니까 달러가 흔해지죠.
희소한 파운드, 흔한 달러. 당연히 이게 가격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보통 고정적으로 1파운드에 5달러 고정돼 있던 것이 남북 전쟁 때 1달러에 1파운드에 10달러까지 가격이 폭락했다가 남북 전쟁 지나면서 이 달러와의 가치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조정을 다시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죠. 1차 대전 때 이번에는 영국이 피해를 입습니다. 미국이 피해를 덜 입고, 그 다음에 대공황 때 영국이 피해 정도가 크죠. 그러니까 패권이 넘어온 거예요. 남북전쟁 이후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사실 영미 전쟁 때는 영국도 피해를 입고 미국도 피해를 입었는데, 남북전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죠. 근데 그 이후로는 1차 대전, 대공황 이런 게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영국 파운드와 가치가 떨어져요.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게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쪽으로 나오는 게, 이게 달러와의 강세, 파운드와 약세 방향인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는 달러 강세, 파운드 약세입니다.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브레튼 우즈라는 도시에서 맺은 협약 같은 걸로 해가지고 다시 각국이 통화를 고정시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영국 파운드화는 계속 약세로 가죠. 그 이후로 1970년에 닉슨이 금퇴환을 중지하면서 73년부터는 이제 자유변동 환율제로 다 넘어가는데, 그 전 과정에 걸쳐가지고 영국 파운드화는 약세, 미국 달러화는 강세 이런 게 나타나면서 패권의 이동 이런 걸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을 많이 찍으면 약세구나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권 국가가 되면, 경제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면 통화 가치가 강세로 가는 거나, 영국 파운드화는 그렇게 통화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군사력에서 미국에 밀리고, 그 다음에 경제력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달러에 비해서는 약세로 가는 거구나. 근데 80년대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변하는 사실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장기적으로 달러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1파운드에 대해서 US 달러는 몇 달러였느냐를 1790년대부터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이 있는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3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달러와 지수 DXY라는 걸 말씀드릴 건데, 무엇에 대한 달러와 가격이냐? 이제는 DXY로 표시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과 거래하는 나라들 중에서 교육 규모가 큰 나라들을 잡아가지고 하나의 바스켓을 만들었어요. 통화 바스켓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스켓에 대해서 달러가 이 바스켓에서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 바스켓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느냐면, 유로화가 그 안에 57% 들어가 있고, 일본 엔화가 13% 들어가 있고, 파운드화가 12% 들어가 있고 그래요. 이거는 지금 미국의 교육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1973년에 변동환율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JP 모간이 달러화가 그 당시에 독일 마르크에 대해서는 얼마고, 프랑스 프랑에 대해서는 얼마고,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 얼마고, 영국 파운드에 대해서 얼마고 이렇게 다 표시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달러와 그 자체가 얼마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으로 보면 삼성전자 얼마, 현대차 얼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주가 지수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다 모아가지고 시가총액의 비중을 해서 다 모아서 하나의 지수를 만듭니다. 그게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것들이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자유변동 환율제가 제도가 됐을 때 JP 모간이 요 달러화라고 하는 것을 요 각각의 종목으로 보면 요걸 다 시가총액으로, 당시에서는 미국과의 교역하는 규모로 가지고 가중평균시켜서 하나의 지수를 만든 것이죠. 이걸 우리가 글로벌 달러화 지수라고 지금도 씁니다. 그 이후로 이제 교역 규모는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중국이 제일 크죠. 하지만 1973년에 만들 때 그 가중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선진국이 대부분이에요. 그 처음에는 이제 뭐 17개 국가의 통화를 썼는데 유로로 통합되면서 지금 12개 국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주로 유로화, 일본 엔화,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 중심으로 이게 바스켓을 구성을 하죠. 주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처럼 거기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 달러 지수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달러 지수를 보면 1971년에
70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거의 고정환율제, 약간씩 좀 변하긴 했습니다만 고정환율제를 갖고 있었는데 금태환 정지를 시작하면서 그날부터 달러 가격은 폭락을 하는 거죠. 이 밑쪽이 달러 가격이 떨어지는 쪽입니다. 폭락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 다시 고정환율제도로 넘어가 볼까? 한번 노력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노력이 결국 실패하고 2년 만에 실패하고 1973년에는 완전히 어쩔 수 없다. 그냥 환율이라는 걸 시장에 맡기자라고 하면서 자유변동 환율제도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80년대까지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택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다 이제 시장에서 환율이 변동되도록 하자. 지금 우리 원화 달러화처럼 시장에서 환율이 변동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달러화가 그때하고 똑같은 기준의 달러화 지수예요. 지금 한 92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다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 크게 보면 달러화 지수는 100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달러화가 이 지금 12개 통화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세를 가거나 약세를 간 게 아니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다시 돌아가고 이리로 가고. 그래서 길게 보면 그냥 고정환율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뭐 이걸 맨날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환율이 맨날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환해지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소동을 왜 다 하는 거지? 그냥 길게 보면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물론 짧게 보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났던 시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길게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나라 통화가 일방적으로 강세를 간다, 약세를 간다라는 건 이거는 패권의 움직임이나 그 나라의 장기적인 쇠퇴 이런 것 또는 그 나라의 장기적인 어떤 부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길게 보면 환율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올라간 환율은 그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다시 내려오고 내려간 환율은 그 나라가 버티기가 힘들어지면 다시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제 몇 개의 시기가 있어요. 닉슨 대통령 금태환 정지 선언한 이후로 달러와 약세는 상당히 지속됐죠. 근데 이 달러가 다시 언제 강세로 갔느냐면 미국이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 연준이 1979년부터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립니다. 연방기금리를 20%까지 올리는데 이렇게 금리를 마구 끌어올리면서 US 달러의 엄청난 강세가 몇 년 동안 이어집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 연준이 적극적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달러가 엄청 강세로 갑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로 가는구나. 이거는 이론의 영역이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 왜 하느냐면 1979년에 미 연준이 그래 경제가 무너져도 우리는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립니다. 당시에 그 금리 인상에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금리 끌어올리기 20% 가기 전에 이미 미국의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트랙터가 900대 정도가 왔다고 해요. 워싱턴 DC로 몰려와가지고 금리 낮추라고. 미 연준까지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의 대표가 연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연준 이사들하고 그 의장 나오라고 해라. 면담 좀 합시다. 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볼커가 연준 의장이 되면서 연방기금리 20%까지 끌어올리니까 전국의 주택시장이 급등을 하죠. 그 높은 금리에 누가 주택을 매수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택 건설업자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엽서를 보냈대요. 근데 그냥 종이 엽서가 아니고 그 건설 현장에서는 쓰는 목재 있습니다. 2x4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뭐 이게 이제 2인치, 4인치. 근데 실제로는 1.5인치, 뭐 3.5인치 정도 규격이 되는 건설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목재가 있는데 그걸 엽서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앞에 볼커 받으심 엽서 딱 up혀 붙이고 뒤에다가 도와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금리 좀 낮춰주세요. 엽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금리가 그렇게 높으니까 사람들이 할부로 자동차 구매도 안 하죠.
자동차 딜러들이 자동차 열쇠를 연준에 볼커 받으심, 그때 당시에 볼커장에 볼커 받으심 해가지고 보내고, 농민들은 농기계를 쓸 일이 없다.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내 돈 빌려가지고 저기 농사 짓고 있었는데 나 파산이다 그래가지고 그 트랙터의 실린더를 뽑아가지고 그걸 보내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경제가 엄청 나빠졌죠. 실업률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그런데도 눈 깜짝 안 하고 금리 20% 금리를 지켜서 결국은 물가를 안정시킵니다. 70년대 그 어마어마한 오일 쇼크, 1차, 2차 오일 쇼크, 많은 신흥국들은 그때 다 망했는데 경제가, 미 연준은 볼커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그런 행동을 해서 결국 물가를 잡더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굉장히 강해요. 미 연준이 물가 잡겠다고 작정하면 금리는 하늘을 모르고 올라간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 그때 달러 어떻습니까? 달러 폭등을 해보죠. 금리가 그렇게 높고, 미국이 금리 그렇게 올린다고 경제가 나빠지고 실업률 그렇게 올라간다고 미국 경제가 파산 나는 건 아니겠죠. 결국 쟤들 저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미국 망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금리 높을 때 미국 달러 사놓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작정하면 사람들은 이때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의 초강세, 그 다음에 미국 금리는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올라간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렇게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를 가고 난 다음에 이 상태로 미국이 유지가 안 돼요. 물가는 잡았습니다만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남아날 수가 없겠죠. 수출하는 사람은 다 해외로 떠나야 돼요. 그리고 다 공장이 해외로 가면서 해외에서 이제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게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산업 기반이 약화가 됩니다. 결국 그래서 G7을 다 불러 모아서 플라자 합의라는 걸 1985년 9월에 하고, 그래서 이렇게 폭등했던 달러와 값어치를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려놓죠. 미국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서 달러가 너무 폭등하고 이게 미국 제조업 기반을 많이 약화시킨다? 다시 되돌립시다. 싫은데요? 라고 버티긴 했습니다. 뭐 어쩔 수 대책이 없죠. 그래서 다시 예전 상태로 달러를 다시 돌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다시 달러 강세로 갔죠. 그 다음에 미국의 9.11 테러가 상당히 좀 큰 이슈였어요. 그게 잠깐 동안은 달러가 다시 회복했습니다만, 그때 달러가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했습니다만, 길게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이러면서 미국 경제의 근간이 좀 많이 약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하느라고 10년 동안 헤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달러와의 약세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패권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패권이 이동하는 거 아닐까? 예전에 영국의 패권이 다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의 패권이 또다시 이동하는 거 아닐까? 유럽이 저렇게 단일 통화를 만들어서 커졌는데 유럽으로 패권이 넘어가나? 중국? 아직은 미약하긴 하지만 중국이 커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달러와의 단일 패권은 끝났고 패권이 이동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달러 값어치가 떨어졌다가, 여기서 유럽이 이제 탈락을 하죠. 그 경제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쓰면서 내려가니까 유럽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달러가 요만큼은 다시 회복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유가 환율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짧게 보면 뭐 미국의 경제 성장이 어떻다, 다른 나라의 통화 정책이 어떻다, 이런 거 일비하는, 또는 파월이 무슨 이야기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달러 값어치 움직입니다만, 그게 왜 달러 값어치를 움직이느냐, 이런 크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정책, 금리 정책, 그리고 이제 패권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고 조그맣게 나오는 뉴스들이 요것들과 조금씩 관련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환율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길게 보면 이게 연속적으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